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거 한 5분 내로 빨리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워킹 메모리에 게이팅이 일어나고 이런 전체에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스키마라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념의 형태로 작성된 카드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영어 사전 갖고 공부한 적 있죠? 그 영어 사전을 렉시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이 안에 사전이 3개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먼저 뭐냐 하면 시각적 사전, 그 비주얼 렉시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 이게 펜이라는 거 알고, 카메라, 다 알잖아요. 이거 스크린, 의자, 사과, 우리 형태를 알잖아요. 전 세계 누구한테도 사과를 이야기하면 사각형으로 그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통용되는 렉시콘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티콘이라 그래요. 알죠? 이미티콘. 예. 형태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강화문 이쪽 가면 세종대왕 이 동상 옆에 보면 우리나라 한글 자음모음이 있죠? 바로 그게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A라 하면 영어 알파벳이라고 다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시각적 렉시콘이 들어있는 게 첫 번째 우리 기억의 첫 번째 중요한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자, 이걸 기억이라고 읽었을 때, 이건 미국 가서 이렇게 적어놓고 읽어보라고 못 읽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기억이라 읽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어문적 렉시콘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의 소리에 렉시콘이 들어있는데, 요 장기 기억에 들어있습니다. 시각 사전, 그 다음에 어문 사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기억이 뭐냐 물으면 요 2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그 다음에 어떤 렉시콘이 있느냐면, 어문 사전, 시각 사전,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상징 사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 들어가 있나 하면, 요거, 특히,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앵굴라 자이러스, 요 2군데, 특히 앵굴라 자이러스는 요 우리나라 말로 그 뿔 모양으로 생겼대갖고 각해라 그래요. 각해 요거에는 시각, 청각, 촉각이 다 함께 모여요. 다 함께 모여갖고 뭘 만드느냐 하면 상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에는 우리의 신체, 팔다리의 공간적 위치를 항상 모니터링 해갖고 내가 주먹을 떡 내밀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을 흔들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빠이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제스처가 통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상징을 만들 때 먼저 뭘부터 했나 하면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는 상징이에요. 그게 제스처예요, 제스처. 제스처도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 점심에 맥도날드 갔다 온 걸 오늘 누구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이러면, 저 친구 햄버거 먹었구나? 맥도날드 갔다 온 거 통용되잖아요? 통용된다는 말이 뭐냐면 벌써 이게 상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상징으로 통용됐을 때 상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제 있었던 걸 오늘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방금 했는 거 말을 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제 내가 공원에서 말을 탔다고 하면 이렇게 말 타는 자세를 하면 되잖아요. 다 통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4살, 5살쯤 되가 놀이할 때 막대기 하나를 말로 생각을 타잖아요. 예. 그 다음 좀에는 사각형을 기차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뭐냐면 개별 사물하고 그 개별 사물의 상징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통나무 막대기가 말이 될 수도 있고 옷걸이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바뀌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정신작용이 상징 레벨에 올라가면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각의 항상성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상징 하느냐 하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은 시간을 극복하지 못해요. 인간은 시간을 극복한 종이 된 거예요. 동물은 시간에서 자유를 획득을 못했어요. 네. 시간이란 개념을 출현 못하면 시간의 독재 속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자연적 진화밖에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자극이 오면 반응할 뿐이에요. 시간적 흐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돌아오면 곧장 반응하는 거 아니고 한참 후에 지연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화를 보든지 아름다운 그림이든 아름다운 음악을 특히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게 모든 그런 예술의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지연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징이나 행중이야. 그래서 이 기억 레벨에 올라가는 건 다 상징입니다. 시각도 상징이죠. 이거 상징이잖아. 됐죠? 청각도 이거 기억이라면 상징입니다. 됐나요?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세계 1流급 선수들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못하는 초보자는 공만 따라가다가 힘만 빠지고 공을 못 차잖아요. 근데 왜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을 넣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운동신경이 아닙니다. 그 초보 단계에서는 운동신경인데 위로 올라가면 이걸 전부 다 상징 레벨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 상징 레벨에서 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이 낙착 떨어질 지점을 브레인이 상징 공간 좌표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선수가 왼팔로 슈팅을 하면 벌써 그 자세를 보고 저 공이 1초 후에 어디 날아가 낙착 지점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초보자는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레벨에 올라간 거는 전부 다 상징 레벨입니다. 됐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상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 상징 이야기했죠. 문자 같은 거. 그 다음 청각적 상징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하면 이 하등적에서는 특히 상징이 완전히 개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목욕탕을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아이콘인데 개념까지 잘 못 올라간 거예요. 이제 개념이 돼버리고 나면 범용성을 갖게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따라오는데 운동도 사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오늘 이걸 다시 쓰면 이 정도로 대부분 브레인 좀 한참 따라와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운동도 멕시코는 사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장이 그러니까 무슨 물건에 대한 명사에 대한 단어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하면 운동 같으면 뭐냐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도 사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의 단어 그러니까 운동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동물이 하는 이 운동을 무브먼트라 그래요. 그 동물을 행동이라고 말 잘 안 붙여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행동이라 그래요. 행동 혹은 행위라 그래요. 특히 행동이란 말 써요. 가장 이 행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거든. 운동은 요 벡터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디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한 단어입니다. 요때 이 무브먼트가 단어에 해당됩니다. 행동은 뭐냐면 행동은 이 단어를 연결해갖고 문법 구조에 따라서 연결해갖고 문장이 된 겁니다. 명확해졌죠? 네. 그러면 여 들어가 있는 것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렉시콘이 단어장입니다. 단어장. 운동 단어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신분열,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조현병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내 손을, 우리가 보통 사람 손은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내가 뭘 의의를 가리키려면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팔, 이 손목, 이 손가락, 이게 일정한 맥락을 갖고 연결이 돼야 되죠. 요 하나를 단어라 생각하셔야 돼요. 요 하나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아주 조금 모욕스러운 자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꼭 알았습니까? 이러면 또 부드러운 자세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적시적시로 내가 단어를 상황에 맞춰갖고 요 마디 하나하나를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이게 순서가 연결이 안 돼요. 단어는 있는데 문장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나도 사실은 저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틱장애 같은 거야. 바로 어제 틱장애 이야기했잖아요. 틱장애는 아주 근엄한 자리에서 그냥 나와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요 단어 하나, 여기서 만든 문장을 여기서 제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됐나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이제 오늘 그게 강의 주제인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물한테는 행동이란 말을 잘 안 붙입니다. 인간한테만 행동이 가능해요. 동물이 있는 것은 무브먼트입니다. 동작입니다. 우리는 그 동작을 맥락에 맞게끔 연결해서 시퀀스를 만들어갖고 맥락에 맞게끔 행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든 정신작용은 기본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사전에 있는 단어를 갖고 문장을 조립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누구나 명연설가처럼 잘 조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일기장 한 줄도 못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됐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의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줄까요? 형의 아버지, 아버지의 형, 형의 아버지, 아버지의 형. 요거, 이게 브로카 실어증 이쪽에 조금 들어가면 이거 구별 못 해요. 여러분 구별 못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이거는 즉각 대충 알아요. 1초 내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정신 이상이 아닐 정도인데, 정신 이상이 아닌데 발음 이쪽이 조금 문제되는 사람 중에 이걸 구별 못 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아버지나 형이나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다 단어를 아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걸 어떤 맥락으로 연결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방식이 각각의 아버지나 형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걸 붙이는 순서, 형의 아버지냐 아버지의 형이냐 순서가 왔겠잖아요. 이 순서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이라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이라키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의 생각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구조? 저 사람이 쓰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맥락 구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법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 구조만 알면 돼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문법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연에 있는 자연의 위계 질서입니다. 소위 말해 자연의 인과율이 그 구조가 우리 브레인이 카피해 온 겁니다. 근데 자연의 위계 구조를 카피를 잘 안 해오면 예를 들면 계절에 바뀌는 게 자연의 위계 구조를 합시다. 겨울이 왔고 봄이 왔고 이걸 잘 못 맞추면 농부가 씨 뿌릴 때를 놓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의 이 캐주얼리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걸 자연에서 썼잖아요. 물질하고 에너지를 자연에서 썼기 때문에 자연에서 우리가 얻어간다는 입장에서는 자연이 언제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가를 그걸 시절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연의 인과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인과 구조를 우리가 카피해왔다. 내면화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의 구조로 바꿨다. 예. 네. 근데 그걸 말이 수고 그렇지 그걸 그대로 바꾼 사람은 극히 드무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못 바꿔요. 됐나요?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대허리하는, 허덕이는 중생이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연의 구조를 카피해 오는데, 이 카피하는 사진기로 찍어야 되는 이 사진기가 월인 청강이 안 된 거예요. 월인 청강이 되려면, 바다가, 호수가 고요해야 되죠. 그래야 만상이 이그러지지 않고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 사진 찍는 그 면이 그게 이그러져 버린 거예요. 왜 이그러졌나 하면 흔히 그 중생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짧은 견해 때문에. 이제 그만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에 있는 이 인과적 구조가 그대로 강에 달빛이 비치도 그대로 비춰주면 되는데 그게 강의 물에 물결에 의해 갖고 이그러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그러진, 찌그러진 자연 현상을 봐갖고 그것을 법칙을 내면하면 우리의 예측은 자연하고 틀리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비가, 근데 어제 막 불이 막 꼈잖아요. 눈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 어제 만약에 낮에 눈이 막 쏟아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자연의 본질 모습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한 1억만 해보세요. 5분 후에 결정나요. 5분에 하늘 올라가면 요 밑에면서 구름 끼고 비 오지. 요는 1년 내내 동일하잖아요. 이해하시죠? 1년에 동일해요. 저는 항상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마다 그걸 봐요. 야,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요 지구 표면에 10,000m, 10km 고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요렇게 갇혀 있구나. 네.
그래서 인간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펄은 청천 하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요. 갈 수는 없고, 그걸 말하는 브레인 상장에 브레인이 직접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개골 뼈로 갇혀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걸 진짜를 몰라요. 리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추론을 해요. 그럴 거야. 그러면 그럴 거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 머신을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정도 하고 조금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요 부분이 내가 어제 빠져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렉시콘 사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패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얼마나 많은 단어를 갖고 있으면 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조합하는 경우가 다양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실제에 맞아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렉시콘 사전을 풍부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은 이 렉시콘 사전이란 말은 뭐냐 하면 요거 있는 한 요걸 한다는 겁니다. 요 마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법적 구조입니다. 그 문법적 구조 속에 자연의 법칙이 들어있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 차원에서 우리 브레인이라는 게 어떻게 출현하게 됐고, 결국은 이 자연하고 우리 생명체가 어떤 관계로서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결합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묘한 관계를, 이게 뭘까요? 한번 사고 실험 해보세요. 자,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하면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물고기잖아요. 명하죠? 3억 년 전 돌아가면 우리는 파충류쯤 돼 있어요. 명확해요. 이건 다 밝혀졌어요. 5억 년간 우리의 물고기였어요. 자, 그러면 6억 년쯤 되면 아주 어려워져요. 희미해져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쭉 올라가고 20억 년쯤 가면 단세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6억 년 이전으로 올라가면 모여진 세포가 없어요. 전부 다 단세포밖에 없다는 걸 설명했죠. 예. 그러면 20억 년 가도 단세포 하나요. 그러면 40억 년 전 가도 원핵세포 하나요. 20억 년 진핵세포요. 그러면 40억 년 전 원핵세포 초기를 보면 그때는 자연하고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있는 쪼매는 주머니 하나가 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하고 하나가 됐다 이러면, 소통이 완벽하다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됐다면, 그건 뭐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잖아요.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면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중생이 되면 천지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두 개죠. 요 게임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이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연 그 자체니까요. 자연에서 분리된 없고 없으니까요. 그렇죠? 곧 우리 그걸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곧 기껏 오래 살아도 100년 내로 그걸로 갑니다. 하나로 되어버려요. 더 이상 무엇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전체 엄마라는 자연에서 내가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개가 됐다 합시다. 그 분리돼갖고 생명이 출현했다 하면 이 생명하고 자연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되는 것도 두 개니까요. 그걸 주객이라 하든 뭘 하든 깨달았다 중생이라든 뭐든 이야기 돼요. 두 개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 개가 분리됐다고 봤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큰 자연에서 요 한 포말 같은 내가 물방울이 생겨갖고 생명이 출현했잖아요. 근데 이 물방울이 자연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야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서 훔쳐왔잖아요. 됐죠? 자연에서 한 덩어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온 요 한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엄마 자연하고 인터랙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냥 그거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됐죠? 생명은 반드시 이게 살아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살아서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질하고 에너지를 엄마한테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분리되고 나서도. 핵심은 분리되고 나서도 에너지하고 물질을 항상 주입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있나요? 이거? 다 드셨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잖아요. 그거 내 몸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한 달 끊어보세요. 다 죽지.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됐는 거예요? 결합됐는 거예요? 요 질문이 사실은 지금 과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걸 분리됐다 해야 돼요? 결합됐다 해야 돼요? 요걸 이제 요걸 수학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 요걸 수학으로 표현해 볼게요. 결합하고 분리됐는데,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를 조건별로 한다.
이 조건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살려준 겁니다. 분리된 것도 아니고 결합된 것도 아닌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결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기도 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분리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결합됐다 하면 상황에 따라 분리됐다 합시다. 분리됐다 그때는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또 연결한다 이 말인가? 어쨌든 그 짧게 분리됐을 때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잘 들었어요. 요거 핵심입니다. 이때 분리됐다, 결합됐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확률 세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몇 년 전에 깜짝 세포 생물을 공부하다 알게 됐어요. 자, 스님들 있는 저 세계가 자연이고 내가 세포라 합시다. 이쪽 이어서부터는 냅니다. 세포입니다. 그럼 세포막이 있잖아요. 답이 왔죠. 내가 오늘 세포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세포막입니다. 이렇게 막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막으로. 지금 탁 빽빽하게 둘러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한테 화살을 쏘보세요. 내가 살려면 화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됐나요? 다른 말로 하면 바깥 자연에서 나를 안 좋게 하는 유독 물질을 보낸다. 해로운 물질을 보낸다. 박테리아 같은 거 보낸다. 내가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물리적 공간에서 막는다면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요. 지금 얘는 물리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럼 말장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박테리아를 내한테 던져보세요. 코로나19를 딱 던지면 저는 어떻게 막느냐 하면요. 이걸 이렇게 막는 게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게 막는 걸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래요. 물리적으로 막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우주적인 이야기에서는.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막아볼게요. 어떻게 막느냐 하면 박테리아가 들어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막아요. 이해하셨나요? 오마이 사이언스. 나를 전율시킨 겁니다. 화살을 쏘보세요. 내한테 내가 맞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쏘는 화살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하면 돼요. 탁 걸려요. 그럼 이게 연결됐나요? 열렸나요? 연결됐나요? 열렸나요? 뭐라 이야기해야 돼요? 이때 이야기하는 걸 확률적으로 열렸고 확률적으로 막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내가 자 해볼게요. 내가 세포입니다. 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하다가 저거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저거다가 설탕 덩어리를 던지면 혹 하고 받는 거예요. 저거다 독을 바이러스를 보내면 혹 하고 맞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또 박테리아가 들어와갖고 나를 뜯어먹었어. 나를 공격해 왔어. 그럼 이 막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했는 데서 뚝 구멍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안에서 먼저 먹었는 걸 갖고 팍 토해내갖고 토토토토 구슬을 만들어갖고 요렇게 메꿔요. 저저저 메꿔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오토포에시스라고 그래요. 자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북한산 이 성벽 있잖아요. 자, 임진왜란 생각해보세요. 외구들이 막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벽이 뚫릴 수 있죠. 뚫리면 쳐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진흙하고 준비해놨던 돌로 갖고 갖다 메꾸잖아요. 됐죠? 요 메꾸는 속도가 빠르면 쳐들어오고 막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완결해져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게 물리적 공간에서 이렇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확률 공간입니다. 됐나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는 거예요. 뜬다는 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잘 들었어요. 요게 딱 고정돼갖고 뺑 둘러 산 막으로 된 이런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걸 물리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든 현상,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연과학은 입자물리학에서도 생물학까지를 모든 그 대가급 인사들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요. 현상적 상황하고 물리적 상황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어제 적어놨던 요거에 SMS, 시메트리, 모듈, 시퀀스, 그 다음에 아이콘, 인덱스, 심볼, 그 다음에 테스터, 시퀀스, 서칭,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플레이, 요까지는 이야기했고, 요걸 이야기 안 했어요. 요 BOB 쪽에서, BOB에서, UKL인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 오늘 강의는 요 네 가지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프리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코프 블랭킷,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프리딕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관심 많은 셀프. 네.
셀프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불교에서 굉장히 셀프 이런 거 무아 이런 말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여우의 구조를 이렇게 대충 규명을 하고 나면 셀프는 그냥 덤으로 저게 저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셀프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큰 위에 있는 이야기가 이 프리 에너지하고 마코프 체인 혹은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최근 생물학하고 입자 물리학을 결합시키려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 에너지. 이 프리 에너지란 말이 뭐냐? 요거는 조금 개를 달리해서 생물학 버전으로 최근에 거의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을 진짜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한 20년 전쯤에 대략 데피니션을 내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요걸 이렇게 투자하고 이제 전개를 한 탑다운식으로 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화. 빨리. 그 다음에 프리 에너지 원칙, 프린스플. 예. 그 다음에 믿음 확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제 물리학 쪽에서 가장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하이라키가 높은 이론이 입자 물리학입니다. 입자 물리학 말 그대로 우주 전체를 입자로 보고 궁극의 우주 법칙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에 가장 생산성이 있었던 이론이 뭐냐면 게이지 시홀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 이론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신경과 과학자입니다. 브레인 사이언티스트인데 이 사람은 조현병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 이름이 프리 스톤이에요. 이 이름 좀 기억해놨어요. 아직 우리나라도 한 맞습니다. 프리스톤이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MRI 해보셨죠? MRI나 이런 거 다 펫 이런 거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펑셔널 MRI 펫이나 들어가는 그 영상 찍으면 그 찍는 게 뭐냐 하면 그 볼드 시그널이 돼갖고 혈류 변화량을 이제 그래프로 바꿔요. 그 방식이 뭐라 그러냐 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들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스태티스티컬 파라메트릭 맵인데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뭐냐면 혈류 변화량을 2차원 지도로 그려갖고 여러분들 영어 논문을 보면 그렇게 막 나와요. 그 펫 찍어도 그렇고 이거 소프트웨어가 진짜 돈 되죠. 전 세계 MRI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SPM 소프트웨어 이거 버전 1에서 지금 버전 12까지 나와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분열 이쪽의 전문가인데 브레인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수학적 느낌이 들죠? 이게 통계를 처리하는데 세계적 대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브레인 정신작용을 통계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사이언스는 뭐냐면 결정론적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입니다, 사이언스는. 사이언스는 통계학을 모르고는 아예 접근을 못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물학에서는 근본 도구마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난장판 비슷해요. 조금 험악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물리학은 진짜 아름다워요. 딱 알면 알고 그냥 명확해요. 방정식 딱 하고 기본 원리, 양자역학에 딱 기본 원리 딱딱딱 하면 딱딱딱 쌓아 올라가면 벽층 빌딩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딱 예측하면 골래 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되는데 왜 생물학에서는 도구마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은 뭐라고 딱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근본 논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걸 계속 고민하다 특히 이제 브레인은 유럽에서 미리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유럽에서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를 해갖고 2010년도 끝난 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원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1조 5원 이상. 예. 그런데도 몇 가지 결과는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천문학 돈을 쏟아부어갖고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뭔가를 구체적으로 못 잡아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럼 아직도 브레인에서는 이런 그것이죠. 그렇게 뭐냐면 세포 레벨에서 단백질 레벨에서 명확히 아는데 그 위에 올라서 셀 레벨에서 조금 아는데 셀이 모여갖고 이 1000억 개 넘는 뉴런들이 연결해가 상호작용하는 이 전체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브레인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프리스톤이라는 사람은 조현병 환자를 평생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도 이쪽 알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가 소프트웨어 또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한번 처리해보는데 봤더니 생물학에서는 건물 원리가 없다는 걸 착안해갖고 이 사람이 물리학에서 가장 생산력이 있고 모든 걸 해결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를 생물학에 그냥 자기가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에요. 자기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프리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를 선언을 하는 문장을 내가 짧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뭐 어려운 문장이 아니잖아. 게이지 시어리에 사용된 나그랑지안을 내가 프리 에너지로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들어보면 좀, 그럼 그저 묶이네. 야, 그냥 해서 갖다 꽂았다는 말이야?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그랑지안은 게이지 시어리하고 게이지 시어리는 입자 물리학의 그냥 왕자인데, 자, 나그랑지안 설명드릴게요. 나그랑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그랑지안은 뭐냐 하면 L로 적는데 L은 에너지입니다. 무슨 에너지냐 하면 나그랑지안 에너지는 뭐냐 하면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빼준 거예요. 이거요. 그럼 이 나그랑지안을 게이지 시어리에서 쓰는 건 뭐냐 하면 이 나그랑지안을 4차원 시공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4차원 시공에서 적분한 이 양이 바로 작용이라는 액션이라는 양이 돼요. 그리고 우주는 이 작용 액션을 제로로 보내는 액션을 제로로 가게 하는, 자,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우주가 작동한다. 이게 자연각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뭐 빛은 최단거리로 간다. 뭐 페르마의 원리 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게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작용의 변화, 요 델 S입니다. 작용의 변분이, 그때 작용이 나왔어요, 그냥. 작용의 변화가 작용 최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각을 뭐라 물으시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용 최소의 법칙의 그 구체적 한 예를 따져주는 게 자연각입니다. 물리학입니다. 입자 물리학. 보통 물리학이 아니고 최고의 물리학인데. 그래서 요거에 쓰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보세요. L만 알면 L을 4차원 시공에서 적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분하면 되니까 L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L만 아는 이 L 나그랑지안을 물리학에서 그렇게 많은 생산을 한 나그랑지안을 생물학의 나그랑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리학에 쓴 나그랑지안을 생물학에 빌려왔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에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쓰이는 거는 어디 쓰이죠? 생물학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렇게 for living system 됐나요? 끝. 이 문장 마시면 돼요. 그렇게 뭐냐면 이 프리 에너지는 그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 있는 어떤 프린스톤이라는 학자가 뭐 한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2018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에 적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문장이 딱 한 번 보는 순간 기억됐어. 한 번 보는 순간 딱 기억되더라고. 보니까 proposed as 나그랑지안으로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프리 에너지는 뭐죠? 나그랑지안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나그랑지안인데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고 나그랑지안인데 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껏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돈을 준 거예요. 무조건 쓰라고 썼는데 요 근거에 있는 돈이 풀이로 백지수포예요. 됐어. 백지수포예요. 정확히 백지수포인데 부도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최소의 프린시플입니다. 이제 무슨 이해됐죠? 자연이 백지수포를 준 거예요. 그 나그랑지안이라는 백지수포.
이어서는 이제 물리학에서 나그랑자인데 생물학에서 프리 에너지라는 백지 수표를 줬는데 그 백지 수표를 갖고 당신이 마음껏 무슨 뭐 작당을 지키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쓰는데 단 요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자유 에너지가 줄어들면 당신은 편안할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서 스텝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스텝을 하다는 말을 안정됐다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장 속에. 그 생명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이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미니마이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여요. 이게 플락체인이 생기면 플락체인이 생겼다는 말이 뭐죠? 스테빌라이즈 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체 예산 통제라 그래요. 신체 예산 통제 세 가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책의 주제입니다. 몇 년째 강의하는데 뭐 빨리 이야기할게요. 건강한 음식, 충분한 수면, 규칙적 운동 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이제 나머지 유일하게 있는 게 스트레스 빼고 요 세 가지의 이 양이 에너지입니다. 요 에너지,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해갖고 뭐 규칙적으로 안 자고 하면 그때는 기분 좋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니까요. 근데 그게 쌓이면 프리 에너지를 이 사람 맥시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리 할게요.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데 요 최소화는 프리 에너지 최소화잖아요. 근데 아닐세스는 감각 신호 에러 오차. 요 값이 프리 에너지 이 최소화, 오차의 최소화입니다. 그래, 최소화. 감각신호 오차 최소화. 요거 지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감각신호 오차 최소화가 프리 에너지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짐작을 했어요. 그걸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탁 확정이 되면 뭐하고 갔나 하면 여러분들, 자, 기차 객차가 이렇게 20량 있다 합시다. 기차 객차는 아무 힘이 없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 기관차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 천리 만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프리 에너지라는 게 뭘 흉내냅니까? 이걸 흉내내니까 야들은 엄청난 부잣집이잖아.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재벌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 만약에 이거하고 같다면 야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야는 갑자기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히 비유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통용이 돼요. 이 사람이 아닐세스가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이거하고 같다는 걸 그 증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아닐세스의 논문도 제가 추적해 다 봤는데, 와, 한 20페이지쯤 되는데, 뒤에 한 반은 수식입니다, 전부 다. 통계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계에서 브레인 과학의 의식을 연구하는 최정점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 원칙이라는 최소화는 이해됐죠. 이걸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거. 줄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월인천강, 고요한 호수가 됐다는 겁니다. 고요한 호수가 될 때 자연의 만상이 그대로 이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걸 유리평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왜곡 안 되고 그대로 자연의 코잘리티, 자연의 원칙이 그대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대로 찍힌 그걸 갖고 내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우리 브레인이 영사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호수면 같으면 우리 브레인에 자연에 있는 원칙이 왜곡되지 않고 찍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왜곡되지 않고 내 브레인에 원칙이 찍혔다면 그 원칙 하에 내 브레인이 됐으니까 그 브레인이 예측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는 모든 예측이 투사됐을 때 그 예측이 자연의 법칙에 당연히 맞아 들어가겠죠. 중국 그런 이야기 풀려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에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이법에 거슬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왜 그러냐 하면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카피를 하는데, 자, 여기서 게임은 뭐냐 하면
언제 그러면 100% 왜곡 안 되고 자연을 카피할 수 있을까요? 요 문제입니다. 그게 간단히 풍랑이 없어야지. 됐죠? 그럼 풍랑이 바로 우리 프리 에너지라고 그랬죠. 풍랑이 없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요. 네.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프리 에너지가 최소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은 또 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원칙은 최소화만 이해하면 원칙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일 때는 잘 살아가잖아요. 문제없이. 예,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연의 이법을 내가 그대로 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흉내낸 그 모델이 생겼는데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살아있는 동물도 어떤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도 살아있다는 말은 그 자연의 모델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최소화될 때 그렇고 최소화는 그 한 점이고 그 한 점 속에 살아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음 버전을 이야기하면 빈대는 그 틈 속에 잘 있고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예측한 자신의 브레인의 모델이 예측한 그 상황 속에 그 상태에 잘 놓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이야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인 이야기를 이걸 수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100% 그런 경우는 계산 하나면 끝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온갖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태 각각 벌어진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 원칙은 뭐냐면 모든 유기체는 그러니까 모든 적어놓으세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예측한 상태에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 주한다, 놓인다, 자리 잡는다.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ECO, 에코란 말 알죠? 에코 니치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요 단어 하나만 내가 선물 드릴게요. 에코 니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요즘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요걸 에코 니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림 그리면 명확해져요. 자, 에코 니치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 가고 싶은데 제가 종종 가는 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어디 사느냐 하면 여기 어딘데? 요 내가 좋아하는 간포항이에요. 간포항. 요 방파제 있고 아주 가면 맛있는 식당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뒤에 이게 마을이 들었었다. 요거 마을이 들어서 있어요. 왜 이런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요거에 뒤산이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걸 흔히 우리가 만이라 그래요. 예, 영일만, 간포만, 만이라 그러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 요거에 요렇게 세포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연이잖아요. 근데 보통 자연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환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걸 에코라 그래요. ECO. 에코. 예. 에콜로지란 말 써요. 환경학. 환경은 내가 아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용을 해갖고 새 둥지입니다. 생활 개념이 새 둥지입니다. 그래서 에코로서 새 둥지를 만드는 걸 니치라고 해요. 예, 그런 상태 속에 그 에코 니치를 이렇게 강보라 적으면 돼요. 강보. 둥우리. 새 둥우리. 요거면 다 에코 니치입니다. 됐나요? 그럼 새 둥우리를 만드는 건 나무잖아요. 나뭇가지잖아요. 그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갖고 새는 생명체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아무 데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둥우리에 산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에코 니치라 그래요. 이 점이 뭐 당연한 말을 그렇게 힘줘하나 하지만 그게 아니요. 에코니치 아닌 거에는 우리가 잠시도 생존을 못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패러디하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집 나가 오래 못 살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에코니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코니치를 벗어나면 물을 벗어난 물고기 뭐라 그러죠? 퍼드덕거리죠. 발부둥치죠. 그걸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스프라이즈. 놀란 반응이라 그래요. 그 놀란 반응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야가 황당하죠.
뭐 몇 시간 내로 말라 죽죠. 그러면 더 퍼득거려서 몸부림치죠. 몸부림친다는 걸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몸부림치는 정도하고, 몸부림치는 정도가 엔트로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처음에 서프라이즈를 공부해보면 서프라이즈가 측정될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가 측정되는 게 아니고 더 놀랍게도 서프라이즈는 상한값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최소화 있고, 이게, 자, 그러면, 이 믿음 확률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이 엔트로피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는 다 대충 아시죠? 워낙 중요한 개념이죠. 엔트로피하고 확률이 연결됩니다.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해 놨어요. 엔트로피는 상태의 수입니다. 네, 상태의 수가 많아지면 혼란스러워요. 내가 선택할 게 많아져요. 됐나요? 그럼 헷갈려요. 상태의 수를 로그를 취한 게 엔트로피가 되는데, 여기서, 자, 빨리 할게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엔트로피하고 확률이 연결되는데, 자, 요거 믿음 확률 보여줄게요. 확률은 어떤 확률 Px를 합시다. 이 확률은 뭐에 비례하느냐? 다르게 할게요. 좀 먼저. 이 확률하고, 이 엔트로피하고 놀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확률하고 또 놀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놀람은 서프라이즈, 이게 뭐하고 하냐면 확률이 P라 하면 요거만 기억하세요. 확률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기억하세요. 확률에 반비례한다는. 금방 얘기 드릴게요. 자, 확률에 반비례하는 거. 자,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빨리 해볼게요. 너 언제 놀랄까요? 자, 여러분 종로거리를 걸어가다가 놀란 거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어떤 거? 코가 두 개인 사람 본 적 있나요? 만약에 가다가 코가 두 개인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얘기했죠? 코가 두 개인 사람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있는지 몰라. 80억 분의 1, 그래서 한 명 있나?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원리적으로는 여기서 있다고 합시다. 어쨌든 무지하게 드물죠. 본 적이 없죠. 그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은 확률이 줄어들면서 놀라워요. 확률이 줄어든다는 말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으면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곰이 이해하세요. 1이잖아, 1. 확률은 맥시멈이 1이요. 미니멈이 제로예요.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확률이 1이란 말은 뭐예요? 그걸 확률이 뻔하다는 거예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둥지란 말은 뭐냐 하면 확률이 1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뻔하지. 그러면 확률 1에서 벗어나면 놀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동물이 놀라워지기 시작한 때가 얼마입니까? 가장 놀라워할 때가 목숨이 위험할 때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반응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놀란 반응을 줄여야 되겠죠. 놀란 반응을 줄이는 게 바로 서프라이즈를 줄이는 거고, 서프라이즈 줄이는 게 바로 프리 에너지를 미니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가장 확률이, 그러니까 놀란 반응이 가장 적은 거는 편안한 때입니다. 그 편안할 때가 어디냐면 새가 둥우리에, 물고기가 물속에, 사람이 집 속에. 그걸 다른 말로 해갖고 모든 생명체는 예측한 상태. 그렇죠. 물고기는 물을 예측했죠. 사람은 집을 예측했죠. 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